부동산 경매 리스크와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취득세. 여러분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응 방법은 여러분 취득세가 요즘에 하도 2025년 지금 9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자꾸 취득세 강화하고 뭐 지역마다 뭐 법인 취득세 강화하다 보니까 주택을 아예 그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나오죠.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취득세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상거래라는 이제 취득을 할 때는 뭐 조정지역 뭐 1% 3% 이렇게 다 나옵니다. 3주택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을 보시면 내가 몇 채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내가 대출도 뭐 얼마 정도 기대출이 있는지 실제로 내가 얼마로 진행할지는 잘 모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취득세에 대한 뭐 상수억 뭐 이것도 공부하면 고급주택은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중과세율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밀억제권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됐고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하자는 내용에 따라 물건에 따라 주택에 따라 뭐 금액에 따라 이제 취득세는 틀려요. 취득세가 이제 실제로 몇 채 있느냐에 따라 틀리고 다주택자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취득세가 뭐 10억 뭐 12억 대는 더 중과될 수 면적에 따라 뭐 그런 부분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뭐 4%대 되잖아요. 보통 뭐 주택가는 1%대 되는데 오피스텔에 대한 이제 또 말씀드리면 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사업자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오피스텔은 보통 이제 4% 경매라 하면 4%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임대사업자를 낼 건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신생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업하신 이제 내가 부동산 경매랑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신생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근데 과밀억제권에 있는 주택을 할 때는 여러분 5년 이내에는 뭐 취득세 중과되는 점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제 주택을 살 때는 좀 더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응 방법은 여러분 그냥 세무사님한테 의뢰하시거나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카페, 부동산 뭐 채팅방에서 뭐 정보를 얻으시는 게 제일 빠르시겠죠. 그리고 대출입니다, 여러분. 대출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취득하기 전에 대출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고 80% 나오는지 뭐 90%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찰가의 이제 최고 대출이 이제 불가하다는 점, 뭐 자기 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내가 자금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변동금리예요. 우리가 저금리로 뭐 2% 3% 초반에 쓰다가 변동금리 때문에 뭐 4%, 5%, 6% 올라가면 우리가 월세 받다가 이자를 더 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줄어도 되겠죠? 그 다음 뭐 우리가 실제로 뭐 그만큼 더 점점 대출 변동 때문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리스크도 있고요. 우리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내가 월급에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대출 상환 능력 부족 시 발생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출 상환이 좀 부족하면 연체이자가 또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경매로 이제 샀는데 대출을 또 못해. 그럼 그게 경매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상가를 잘못 사서 상가가 막힌 상가를 샀기 때문에 그 매매가 안 돼서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안 산 물건이긴 한데 제가 뭐 체크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출 조건의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금융기관에 따른 정책 변화와 대출 조건의 변경에 인해 대출 한도 축소나 상환 능력에 대한 불확실은 존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출은 입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실제로 낙찰 받고도 이제 빨리 비교해서 괜찮은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있지만 이제 뭐 여러분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보시고 실제로 2025년 6월 27일 날 대책 이후에 뭐 가계대출 뭐 불혹 상담이긴 한데 여러분 수도권 규제 지역 뭐 실거주 요건만 6억에 대한 한도 대출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실거주 투자 가능하고요. 경락자금대출 상담사분한테 사건 번호랑 물건 미리 상담 후에 대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항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죠.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이 어느 정도 크지 않는다고 하면 인수를 하고 물건이 좋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어차피 살게 하고 추후에 나갈 때 보증금 내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먼저 확인할 것은 대항력이 진짜 정확하게 갖춰 있는지, 전입이 돼 있는지 아닌지,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경매
여기에 비치되는 그 물건에 대한 내역을 보려면 이해관계인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나 낙찰자나, 근데 낙찰이 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한 사건 번호에 대한 그 서류를 못 보죠. 그래서 이해관계인한테 뭐 어떻게 채권자한테 내가 뭐 돈을 더 줘서 서류를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식별하는 방법은요, 뭐 전입을 볼 수도 있고 물권병서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봐.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2억 2,500이고 전입날짜는 이렇게 확정일자는 이렇게 나있다. 배당금의 보증금 전액을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채권가 매수인,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임차 보증금 이분이 뭐 이렇게 그 경매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빌라 주택보증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그해서 임차 보증금에 관한 채권을 승계가 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 실제로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이슈로 전세 보증보험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보통 이제 허그에서 대항력을 포기하는 물건도 많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보통 허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 그때 보시면 이런 허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명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임차권 설정이 등기를 되고 보증금을 이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허그해서 보증을 받던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 경매 리스크와 대응 방법인데요. 곰팡이 누수 등 물건 하자에 대한 상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매를 보다 보면 아파트는 그래도 뭐 잘 돼 있을 수 있지만 빌라 반지 하나 좀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누수나 곰팡이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난방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현장을 가셔야 돼요. 오피스 오래된 거면 20-30년 되는데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엘리베이터 현장에서 실제로 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가보셔야 돼요. 뭐 우리가 실제로 다가구 엘리베이터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뭐 우리가 비용을 또 더 들여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운영을 시키려면 뭐 점검을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다가구나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자에 대한 반응, 뭐 이제 가능성의 증가를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 빌라든 다가구든 곰팡이, 누수, 보일러 고장이든 알 수 있어요. 현장 가시면 20년 된 노후주택은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입찰할 때 현장 가셔서 꼭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리 비용에 대한 예측을 꼭 미리 이제 하셔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가 곰팡이가 뭐 보일러가 되거나 안 되거나 빌라가는 한 이렇게 다가구 오래된 거는 좀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몇 천만 원도 이렇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현장 가셔서 건축물 대장 보고 연식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을 항상 중요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내부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그 인근 주민한테 그 건물 보수나 어떻게 좀 상황을 좀 정보를 얻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그 건물에 대해서 곰팡이가 있는지 누수가 되는지 보일러가 되는지 지하 같은 경우에 너무 심하니까 냄새도 습한지 뭐 그런 거에 내역을 좀 알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이해 가셨나요? 자, 대응 전략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전 분석, 현장 조사, 정보 수집, 비용 산적, 입찰 재검토 이렇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네이버 카페 노블 부자 스쿨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여러분들에게 수요에 뭐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번째 부동산 체크리스트 대응 방법, 그 다음 시세조사랑 감정평가 시점에 대한 주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과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가에 대한 거를 맹신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감정가는 실제 시세가 아니고요. 뭐 우리 과거 6개월이나 1년 전에 대한 시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는 그 과거 시세이기 때문에 그때 과거 시세가 높게 잡힐 수도 있고 낮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 3개월에서 6개월 실거래를 한번 보세요. 그 인근 네이버 시세나 뭐 빌라 뭐 그 인근의 부동산한테 물어보시거나 해당 빌라가 실거래가 없다고 하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인근의 평형대나 실제로 해당 층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비교 사례를 보시면서 시세를 매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적 평가 기준의 한계도 있고요. 여러분 감정 기준에 대한 과거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기준일 수도 있고 이거를 의존했다가 여러분 진짜 낭패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이거는 참고만 하되 확인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장 임장 조사,
실제 시장 사례 실거래 네이버 뭐 그런 것도 적정 금액을 아파트는 뭐 빌라 뭐 오피스텔은 기본이에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분석을 더 해야 되고 토지도 그랬습니다. 건물이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여기는 이제 주택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본 초보자분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학관리비에 대한 확인이에요. 아까 우리 그 정강의에서 민학관리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민학관리비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대응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꼭 입찰 전에는요 민학관리비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학관리사무소랑 협상이 들어갑니다. 정용 부분, 공용 부분, 낼 거 안 낼 거, 뭐 소멸시효에 대한 그 부분 정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절차,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공탁을 거거나 그분들이 소송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용 부분, 공용 부분, 낼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되면 법무사분한테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몇십만 원 들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계약서에 대한 책임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작성하시면 좋고 예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규약에 대한 다른 이제 승계 부분이에요. 이제 공용 부분은 이제 특별 승계인으로서 낙찰자가 무조건 승계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뭐 관리비만 낸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제 공용 부분이 있지만 빌라나 단독 가구, 다가구 같은 경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용 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수도 도시가스는 잔금 치르고 그 전권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든 도시가스든 전화해서 그에 대해서 낙찰자라서 이렇게 민학관리비 좀 처리 좀 하겠습니다 하시면 다 이렇게 뭐 내용 서류 보내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입니다. 부동산 경매 리스크 대응 방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은요 여러분 우리 건축물 대장 맨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 노랗게 위반 건축물이 떠요. 네, 근데 안 뜨는 경우도 있고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위에 판넬이네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안 걸려서인 거예요. 안 걸려서. 이런 데다 또 하나 또 이렇게 직가격으로 하면 우리 이게 여러분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조 사선 제한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짓다 보면 여기 또 맨 꼭대기 같은 건 평형이 적게 낳고 수익률 때문에 이렇게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판넬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이 큰 평수에 대한 임대가를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걸리면 이렇게 나오지만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을 가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도 보시고 빌라나 이런 거는 실제로 된 거는 가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 없이 중축이나 뭐 이렇게 미신고, 용도 변경에 미신고, 뭐 건폐율, 초과 건물, 무허가 건물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무조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처럼 말처럼 발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반 건축물에 대한 문제 내용이고요. 건축물 대장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확인하셔서 전화하셔서 해당 번지에 대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 중축 그리고 실제로 관정평가사랑 비교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권리 분석, 영향, 철거 비용, 과태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입찰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도 낙찰자가 실제로 철거 보수하고 감안하면 수익이 난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 방법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철거하고 낙찰자가 할지 그것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자료 및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카페 문의 주세요. 네이버 카페 노블부자스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던 여러분들에게 실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